예, 지금 이 시간에는 제3회 IoT 지식력 검정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 정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 최근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닌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기술과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1999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개념이 발전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사물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보다는 새로운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건 아니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치를 만드는 그 도구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가장 거리가 멀겠네요.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것 역시 마찬가지죠. 사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파악하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 3, 4번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번은 내용 자체가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죠. 2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은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 시장을 형성시켰다. 액세서리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하드웨어 장치를 말하는 것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이해한다.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스마트밴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액세서리 시장 형태 대표적인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액세서리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마트폰 관련 제품들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와 같은 다양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무엇을 통해 스마트폰 플랫폼에 연결한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다양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홈 게이트웨이 또는 IoT 서비스 게이트웨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oT 서비스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정답이고요. 그게 없으니까 홈 서비스 게이트웨이, 홈 게이트웨이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월패드는 뭡니까? 이 벽면에 부탁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패드죠. 패드 타블렛이죠. 회선 게이트웨이, 서킷 게이트웨이, 뭐 IP 공유기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당 내용 정도 적절하지 못하고요. 여기서는 홈 게이트웨이, 홈 서비스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다음 표준화 단자 중 사물 인터넷 아키텍처 레퍼런스 모델 ARM이라고 합니다. 아키텍처 레퍼런스 모델 그래서 ARM이라고 하는데요. ARM 표준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FP7 IoTA 뭐 이거는 굳이 외워두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유럽의 그 R&D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FP7에서 IoT에 대한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ARM을 제공하고 있어요. ARM 아키텍처 레퍼런스를 말하고 있고요. ISIC JTC1에서는 표준 모델의 ARM 아키텍처 레퍼런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요. ITU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W3C는 뭐죠? 이게 월드 와이드 웹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을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아닌 것이죠. 5번, 다음 중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조직은 무엇인가? 1980년에 대학과 기업이 함께 발족한 단체, 데이터 통신 부분에서 물리계층 및 링크 계층 등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고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센서 및 저사양 디바이스를 위한 저전력 통신 프로토콜 규격 등을 개발했다. 어딜까요? IEEE이 되겠죠? 1980년도에 대학과 기업이 함께 발족한 단체.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IEEE 802라고 아시죠? 그래서 802 밑으로 1번부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번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802.11은 뭡니까? 11은 와이파이를 정의하고 있죠. 802.15는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각각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되는 형태의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802가 의미하는 것은 80년도 2월 달에 발족했다고 그래서 802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80년에 대학과 기업이 함께 발족한 단체, 데이터 통신에서 물리계층과 링크계층 등에 대한 표준을 거치고 있죠. 이 802에 1115 이거 전부 다 물리계층하고 링크계층을 정의하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IEEE가 되겠습니다. IETF, 1M2M, 3GPP 요 관련해서 모바일 관련되는 3GPP, IETF는 뭡니까? 6로우펜이나 코앱 같은 걸 정의하고 있죠. 1M2M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상호 운영성을 정의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표준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IETF에서 표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저전력, 저비용, 적은 대역폭 기반의 장치들을 기존 인터넷에 바로 연결하기 위해서 IP 버전 6 주소를 적용하는 단거리 무선망 기술 IETF에서 나오는 6로우펜이 되겠습니다. 6로우펜이 IP 버전 6 오버 로우 파워 WPAN이라고 해가지고 6로우펜이 관련된 IP 버전 주소를 적용하는 단거리 무선 통신망 기술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저기서 같이 정의하고 있는 게 코앱을 정의하고도 있습니다. 코앱을 정의하고 있는데 IP6를 적용하는 단거리 무선망 기술은 6로우펜이 되겠으면 코앱은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M2M은 머신 투 머신 형태로 서로 통신하는 형태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이터그램 트랜스포터 레이어 시큐리티에서 TLS 또는 DTLS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내용이 다르냐면 DTLS는 TLS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프로토콜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하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6로우펜이 되겠고요. 예, 다음은 7번. 와이파이 기술이 주로 이용하는 2.4GHz ISM 대역은 2.4에서 2.483GHz다. 그렇죠? 83MHz의 대역의 한 개의 채널 폭이 20MHz 혹은 22MHz 채널들을 5MHz 간격으로 배치를 하면 13개의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와이파이 기술을 정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 중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설치하는 와이파이 핫스팟에 사용되는 채널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와이파이에 해당되는 기술 검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접 채널에 의한 간섭보다는 동일 채널에 의한 간섭이 효과가 더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1번, 그 다음에 약간의 겹침은 있지만 5번, 9번, 13번 이렇게 해서 1번과 5번, 9번, 13번과 같은 형태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와이파이 핫스팟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인저 채널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돼서 겹치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8번이 사용되는 채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번,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애매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간섭들,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는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다음 중 1M2M 기능 아키텍처에서의 엔티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M2M 기능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1M2M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게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티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E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엔티티가 있죠. AE, CSE, NSE 이런 형태의 세 개의 서비스 엔티티가 존재합니다. 세 개의 서비스 엔티티가 존재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엔티티는 단대단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제공한다. 이게 뭐라고 했죠? 뭐 원격 검침을 한다든지 스마트 헬스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엔티티에 해당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 서비스 엔티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용 가능한 공통 서비스 기능들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서비스 기능들로 이루어진 플랫폼이다. 이거는 이제 CSE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엔티티 같은 게 있어서 공통 서비스 엔티티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네트워크 서비스,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들이 안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라우터 엔티티는 앱들 사이의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이 라우터 엔티티라고 하는 것들은 없죠. 그래서 다음 중 1M2M 기능에서 만족되지 않은 하나를 고르다라고 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계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4번에 대한 경우는 이제 올신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바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만 다른 앱들과의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들이 올신 얼라이언스에서 제시된 바는 있습니다. 일단 1MTM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9번 다음 중 사물 인터넷의 공적 표준화 단체로서 2012년 오버뷰 오브 더 인터넷 오브 싱즈라는 제목의 아키텍처 표준 모델 Y.2060을 제정한 단체는 무엇인가? 이거는 ITUT가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비유된 얘기네요. ITUT의 Y2060 이런 형태로 해서 이 IoT에 대한 정의 자체를 정의한 거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ITUT라고 하는 기관을 좀 살펴보면은요. ITUT는 사물 인터넷의 국제 표준화에서 가장 앞장서고 나가는 공적 표준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UT가 어떤 곳이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SPND-SE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의 기능에 따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한번 식단해 볼까요? 디바이스에서는 주로 데이터의 생성과 소비가 발생한다. 맞는 얘기죠. 서비스는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사물 인터넷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지능을 담당한다. 지능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죠. 네트워크는 연결 기능을 의미하고 데이터 유통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보안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다. 이런 것들은 SPND-SE 다 맞는 얘기고요. 서비스는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능을 담당하죠. 그래서 플랫폼이 지능을 담당하고 서비스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접점에서 제공되는 그런 형태의 가치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지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니라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사물 인터넷 구성 요소별 보안 여부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어떤 것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가 서비스, 네트워크, 장치 센서, 또 네트워크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여기서 보면 서비스, 장치의 기밀성 및 무결성을 침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는 장치의 무결성이나 장치의 기밀성을 침해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형태의 내용이고요. 장치의 보안성 위협보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의 어떤 보안 위협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디바이스, 그러니까 장치나 센서를 얘기하는 거죠. 장치나 센서 같은 경우에 대한 것은 기밀성이나 무결성에 대한 침해, 비인가 접근, 복제 이런 형태를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제 1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오픈소스 P2P 기술 프레임워크인 올 조인의 네트워크 기술을 구성하는 엔티티인 앱과 라우터의 토폴로지에 대한 설명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실 이거는 다시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면 올신 얼라이언스의 올 조인에 대한 아키텍처가 이미 이제 OCF로 통합되면서 차라리 요거 대신 이제 IoT 버티에 대한 형태의 내용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올 조인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토폴로지는 이 라우터를 중심으로 앱들 간의 통신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앱들 간의 직접 통신이 아니고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서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디바이스 내에 있는 앱들은 단대단 직접 통신을 하지 못하고 라우터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앱은 자기만의 번들 라우터를 가지며 하나의 디바이스에 있는 복수 앱은 하나의 라우터를 사용하고요. 하나의 앱은 다른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라우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죠. 다음 13번 다음 중 사물 인터넷 보안 위협 중 정보 유출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들은 앞서 2회 문제에서도 등장했던 것처럼 스니핑이라든가 도청, 비인가 접근에 의한 유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사항들이고요.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그 비인가 접근에 따라서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또는 저장된 데이터가 위조나 변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3번은 2번이 데이터 위변조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악의적인 공격자는 대량의 접속 신호를 한꺼번에 발생시킴으로써 센서나 소형장치의 요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소모시키거나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가 생성되고 제공되는 것을 마비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보안 공격 유형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도스, 서비스 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거부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 보안의 내용들은 이제 몇 번 씹어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거부, 우리가 도스라고 하죠. 도스라고 하는데 사람 또는 사물에 부착된 센서나 소형 장치들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시로 연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악의적인 공격자는 여기에 대량의 접속 신호를 한꺼번에 발생함으로써 센서나 다른 소형 장치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미리 소모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니까 제때 그런 형태의 서비스 요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가 생성되고 제공하는 것을 마비시키거나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거, 그런 형태를 서비스 거부, 도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능 중 디바이스의 등록 설정 모니터링, 펌웨어 다운로드 등의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리소스 및 서비스 관리 기능이라고 앞서 다른 문제 유형에서도, 다른 기출문제 유형에서도 반복돼서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꾸 물어보는 것들은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그만큼 무게성이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죠. 가장 중요한 형태의 플랫폼 기능은 커넥티비티에 대한 관리 기능이긴 한데 디바이스의 등록 설정 모니터링, 펌웨어 다운로드 같은 이런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은 리소스 및 서비스 관리 기능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 데이터의 수집 제공, 사물 기기 관리,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공통 시스템, 이게 플랫폼에 대한 정의 맞죠. 2번. 특정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종속적으로 동작하며 응용 서비스를 구성하기 필요한 요구 기능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종속적으로 동작하지 않죠. 그렇죠? 보통 요새는 이제 수평적 플랫폼이라고 해서 공통의 기능을 모아놓고 서비스 프로파일을 통해서 제공하는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나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직접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경량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직접 위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부 표준화 기관들은 플랫폼을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CF의 IoT 버티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간 용어는 가장 적절한 것은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 검색 기술로 무엇은 클라이언트의 검색 요청에 대하여 서버는 자신의 저장소 내에 존재하는 디렉토리로부터 리소스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 뭐죠? 플랫폼에서의 검색 기술로 클라이언트의 검색 요청에 대해서 서버는 자신의 저장소에 존재하는 디렉토리로부터, 이거 누가 요청하죠?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죠? 리소스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원웨이투 같은 표현이 이런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거 뭐죠? 클라이언트 서버의 형태로 디스커버리 하는 방식이죠. 검색하는 방식이죠. 이거 말고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있죠? P2P 방식이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디스커버리가 있고 P2P 방식의 디스커버리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디스커버리에 해당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이런 형태의 요청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P2P 방식의 디스커버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P2P 방식은 리소스를 찾고자 하는 장치가 네트워크에 검색 요청을 보내고 검색 요청을 받은 장치가 자신이 해당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응답을 하고 또는 모든 디바이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주기적으로 광고를 하고 네트워크상에서 리소스를 찾고자 하는 장치가 원하는 리소스에 대한 광고만 수신을 해서 관계되는 걸 뿌려주는 게 리소스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게 바로 P2P 방식이 되겠습니다. 1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술 중 장치 관리 기술로서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원격 제어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 이동통신사 하면 어디입니까? OMA, DM이 되겠죠. OMA의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뭐 한 3번 정도를 반복해서 문제가 유행까지 출시되고 있죠. 장치관리 기능이 MO, 매니지먼트 오브젝트 기반 자원으로 구현되어 HTTP를 이용한 REST 기반의 프로토콜을 동작하는 기술, OMA의 D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죠? LWMTM 같이 경량형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일반 휴대폰 같은 형태의 내용은 OMA 데이터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다음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술 중 물리적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의 정보를 플랫폼 또는 디바이스에 표현하기 위해 추상화된 리소스를 생성하는 기술. 추상화된 리소스를 생성하는 기술. 물리적인 형태의 부분들을 추상화시켜서 나타내는 부분. 사물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죠.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저런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의 정보를 플랫폼 또는 디바이스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추상화된 리소스를 생성하는 기술, 이게 가상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멘틱 기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멘틱 기술은 인터넷과 같은 분산 환경에서 리소스, 뭐 웹문서라든가 파일, 서비스,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와 리소스들의 관계와 의미 정보, 의미가 여기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죠. 의미 정보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자동화된 기계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프레임워크 기술이 바로 시멘틱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컴포지션 기술을 얘기를 하면 또는 서비스 컴포지션 기술은 주로 뭐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또는 서비스 코리오그래피 기술의 하부 기술로 사용되는 그런 기술인데 이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뭐 서비스 지향 구조라고 해서 많이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개념에서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중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에서는 대부분의 디바이스 사이의 네트워크는 IP 통신을 수용하는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IP 버전 6와 같은 형태의 내용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 거죠. 사설 주소와 NAT를 통해서 IP 네트워크를 통한 사물의 통신은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죠. 여전히 충분한 형태의 자릿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32비트에서 128비트로의 IP 버전 6가 채택된 형태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네요. IP 버전 6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물어봐 주고 있습니다. 3번.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통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전력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이 적용되죠. 사물 인터넷 발전으로 인터넷 연결기는 늘어날 전망이므로 IP 버전 6와 같은 프로토콜은 사물 인터넷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다음 중 사물 인터넷을 위한 저전력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인 6로우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6로우펜 IEEE 802.15.4 표준을 사용하죠. 맥이. 그래서 4가 맥 인핸스먼트를 정의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6로우펜에 관계된 부분도 있고요. IP 버전 6 주소 체계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IP 버전 6의 헤더를 압축하여 사용하고요. 이제 저것들이 좀 그런, 대역폭이 크고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이거가 아니죠. 6로우펜 자체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특성에 맞게끔 대역폭이나 전력 소비가 적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형태의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이 크다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은 무엇인가? 13.56MHz의 RFID 기술을 발전시킨 비접촉식 양방향. 바로 NFC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고 있죠. 기존의 RFID에 달리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하고 10cm 안에 근접거리 통신 기술이다. NFC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GAV 같은 경우에는 900메가 형태의 대역을 쓰고 있고요. 와이파이 2.4GHz 대역을 쓰고 있고요. 블루투스 2.4 대역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22번은 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사물 인터넷의 통신 기술인 블루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을 에릭슨이 처음 개발한 기술 맞습니다.
유선 USB를 대체하는 기술로 ISM 대역인 2.4GHz를 사용합니다. 저자력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4.0 표준에 포함된 스펙 중 하나이지요. 그렇다면 저전력 블루투스는 단독으로 구현할 수 없으며 기존의 블루투스 컨트롤러와 함께 구현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형태의 부분인데요.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은 블루투스 4.0 표준에 포함된 스펙 중에 하나이고요. BLE는 단독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구현될 수 있어요. 기존의 블루투스 컨트롤러와 함께 구현될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구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블루투스 기술이 다른 무선 WPN 기술보다 널리 보급되고 전력 소모량이 적은 것 등 사물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여러 특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적합한 것은 메시 네트워크죠. 메시 네트워크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인데 불행스럽게도 아직 블루투스 5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도 메시 네트워크의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로 가장 적합한 기술은 메시 네트워크 기술이 되겠고요. 현재 블루투스 기술은 허브 앤 스포크 기술을 이용한 이런 형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25번 RFID 시스템은 전파를 이용해서 칩에 있는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 중 RFID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RFID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FID의 필수 구성 요소는 리더, 태그, 미드웨어. 뭐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테나가 있겠죠. 그래서 지그비는 통신 프로토콜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그비. 정답은 3번 지그비가 되겠습니다. 26번 또 바로 지그비가 나오네요. 지그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대형 고전력 저비용 및 원거리 무선 통신을 지향한다. 우리 지그비를 가장 많이 쓰는 그번 이후로는 저전력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저기서 고전력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그비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 맞게끔 대형이 아닌 소형이 맞겠고요. 고전력이 아닌 저전력이 맞겠고요. 저비용 및 원거리 무선 통신이 아닌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다 반대로 써놨네요. 그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그비 프로는 처음 개발된 지그비 스택을 발전시킨 것 맞고요. 지그비 얼라이언스는 용도에 따라 지그비 프로, 지그비 RF4C, 지그비 IP 이런 세 가지 통신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EEE 802.15.4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그비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었고요. 이렇게 통신 프로토콜을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커넥티비티에 관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통 한 4문항에서 6문항 정도 가깝게 다 이런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GAV가 나왔네요. 다음 중 저전력 통신 기술인 GAV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GAV는 홈 오토메이션의 모니터과 컨트롤을 위한 저전력 통신 기술 맞죠? 소스 라이팅 기반의 메시 토포로지가 적용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마스터 노드를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다른 시험 문제 출제항에서는 마스터 노드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등 2.4GHz 주파수 기반의 통신 기술에 비해 간섭 현상이 낮습니다. 낮죠. GAV 통신 기기들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다른 밴드의 제품에도 호환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 2.4GHz 주파수 기반 통신 기술에 비해서 간섭 현상이 낮죠.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중 와이어리스 하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와이어리스 하트나 아이사 100A 같은 유로에서 항상 비교가 많이 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리스 하트에 대한 설명을 가장 거리가 먼 것. 1. 공정 계층 및 제어를 위한 무선통신 규격 맞습니다. 2번 IEEE 802.15.4를 기반으로 하며 2.4GHz의 ISM 밴드 대역에서 동작합니다. 3번 공정 측정값을 관측하고 메시 네트워크로 통신하여 데이터를 기존 호스트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 맞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하트에 대한 형태의 내용도 설명하고 있고요. 대규모 무선 인프라 및 무선 게이트를 이용하지 않고도 통신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죠. 대규모의 무선 인프라나 통신 인프라 형태의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 와이어리스 하트 자체가 공장,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면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장 등의 설비에 활용한 산업용 표준 네트워크 규격이 와이어리스 하트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의 어떤 메시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의 어떤 무선 인프라나 게이트웨이 설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와이어리스 하트입니다. 그래서 무선 인프라 및 무선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28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29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웹상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을 물어보는 거네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요청 응답 기반의 데이터 교환 방식이다. 이거 HTTP인가요? 4번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REST 아키텍처 모듈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 HTTP 맞네요. 주로 HTML 문서를 주고받는 데 쓰이며 TCP와 UDP를 전송 계층으로 사용하고 있다. 네, 이건 HTTP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이하 코앱이나 XMPP, 그 다음에 또 웹소켓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그 응용 계층 프로토콜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30번 MQTT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MQTT 단순한 메시지 포맷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대형 및 배터리 소모가 크다. 이거인가요? 바로 이제 나오죠. 원격 장치 모니터링 위해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개발되었죠. 이게 MQTT죠. 페이스북의 모바일 메신저 프로토콜로 이용되고 있고요. 하위 프로토콜의 스택 계층으로 TCP를 이용해서 그 위에서 동작하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MQTT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MQTT 같은 이런 경우는 제한된 환경에서의 어떤 원격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위한 메시지 송수 인증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대형 및 배터리 소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에요. 네트워크 대형 및 배터리 소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형 및 배터리 소모가 크다란 말은 좀 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센서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능이 있는 장치를 통틀어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되겠죠. 센서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능까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전력 블루투스 기반의 무엇은 블루투스 4.0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최대 50m 이내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BLE를 얘기하고 있네요. 블루투스 기반의 무엇이 마케팅에 많이 사용된 이유는 설치 및 서비스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거 비콘, 주기적으로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인 비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비콘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두이노와 달리 그래픽 기능이 있고요. 초소형 초저가 PC 제작을 하드웨어 디바이스 맞고요. 리눅스 OS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설정을 제공하고 있고 HDMI를 통해 모니터 연결이 가능한 게 라즈베리 파이의 가장 큰 장점들이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형태의 기능들을 갖고 있느냐 워낙 이제 많이 팔리고 많이 알려진 보드다 보니까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3번입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중 하나로 이탈리아에서 제공 아두이노 바로 나오겠죠.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펌웨어를 만들어 탑재하도록 지원되는 통합 개발 환경 제공과 각종 센서, 액추에이터 및 통신 모듈 등을 탑재한 다양한 호환 보드들에 의해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두이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의 정답은 2번 아두이노가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센서는 센서들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물리적 특성 형태를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센서, 자이로 센서 맞나요? 자이로 센서는 어떤 센서입니까? 자이로 센서는 동작 인식 센서죠.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환경 센서, 습도,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대한 환경들이 환경 센서 맞죠? 가속도 역시 동작 인식이 된 센서죠. 중력 센서 역시 동작이 인식이 된 센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이로 센서가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사람의 생각을 측정하는 센싱 기술로 이거는 시험 볼 때마다 계속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되네요.
사람 뇌파의 종류와 뇌파의 변화 패턴을 측정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죠. 뇌파를 이용한 형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I 기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입니다. 다음 중 TCP/IP를 인베디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가볍게 만든 UIP를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된 마이크론 IP죠. 인터넷 지향의 운영체계로 다양한 인터넷 운영을 동시 제공하며 시연으로 개발이 가능해 개발 접근이 용이한 것. 이 문제는 벌써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콘티키가 정답인데요. 이런 특정 OS의 특징을 굳이 이렇게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자꾸 자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네요. 뭐 그렇게 썩 좋은 형태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의 내용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콘티키를 자주 물어보는 내용 자체는 센서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티키가.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 목적을 가진 가벼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라는 OS다 보니까 아마 콘티키를 자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TCP/IP를 인베디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든 그 마이크로 IP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된 인터넷 어떤 지향적인 운영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콘티키가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개방형 사물 인터넷 서버 플랫폼인 모비우스와 연동되며, 모비우스와 한짝인 디바이스 플랫폼이 N큐브죠.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각 모듈 간 통신을 통해 사물 간, 모비우스 간의 연동을 수행하는 전자부품 연구원이 개발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건 N큐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9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을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보통 수십에서 수천 테라바이트 정도의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고, 빅데이터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빅데이터 맞네요. 생성, 유통, 소비가 몇 초에서 몇 시간 단위로 일어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과 분석이 매우 어려운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 집합을 말하는 것.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다음 중 기존의 분석 환경과 비교되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빅데이터, 비정형 환경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도 갖고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비용 효율적인 장비 활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비효율적인 장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 중심의 상관관계 분석 역시 가능하죠. 팩트 중심의 다차원 분석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일까요? 팩트 중심의 다차원 분석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예전에 올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LAP, 온라인 어널리스틱스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올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개념이 바로 팩트 중심의 다차원 분석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분석 환경과 비교되는 빅데이터만의 분석 환경, 이런 것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끄집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 41번입니다. 다음 중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를 구성함에 있어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수의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뭐죠? 분산 컴퓨팅 기술이죠. 가상화는 추상화 기술이고요. 프로비저닝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준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분산 컴퓨팅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인간의 언어, 자연어 처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웹을 포함한 텍스트 기반의 문서에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정보들을 찾아내서 그 부정도를 분석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갖고 있는 성향을 파악하는 기법. 이게 감성 분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성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나.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분석 기법들의 차이점, 어느 때 이거 어떻게 쓴다.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튜브에서 업로드하는 동영상 데이터, SNS나 블로그에서 저장하는 사진과 오디오 데이터,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스마트폰에서 기록되는 위치 정보, 유무선 전화기에서 발생하는 통화 내용 등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떤 데이터죠?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때로는 XML로 표현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정형 데이터냐, 어떤 데이터냐, 이거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 세 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XML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4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구성 시 유의사항으로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컴퓨팅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입력되는 작업들이 적법한 작업인지를 판단하는 항목 등 해킹 침입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파손되거나 유실될 경우에 대비한 자동 백업과 싱크, 복구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 뭡니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묻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어쩔 때 요구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정의가 바로 지금 보기의 예가 되겠습니다. 뭐 신뢰성 말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 뭐 확장성 같은 것들은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기능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형태의 부하에 따라서 사용자의 가상 시스템을 신축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확장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용성 자체는 이 클라우드에서 얘기할 때 사용자의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이 IDC에는 있지만 본인이 사용자할 때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기를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어베이러빌리티에 해당되는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동성 자체는 뭐 협업성, 이동성이라고 해서 모빌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능이죠. 중앙 집중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여러 협력자들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협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것들이 협업성을, 이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기에 얘는 신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45번.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와 방법에 따라 기인하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보안 위협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보안 위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중앙 집중 처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보안 위협 내용, 가상화 취약점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공유 및 집중화에 따른 서비스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말 다양성에 따른 정보 유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비스 핵심 보안 위협 중에 하나고요. 중앙 집중 처리에 대한 보안 적용 어려움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답은 45번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공하는 자원의 레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원의 레벨에 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크게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죠. 그래서 일단 좀 읽어보면요.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뭐죠? 바로 파스,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죠.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임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는 컴파일 언어, 웹프로그램 제작 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등의 플랫폼을 주문하고 또한 자신이 주문한 환경에 맞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컴파일하고 나중에 서비스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게 파스,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모바일 OS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앱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어 관리하는 무엇이 있고, 이에 반해 하드웨어 자원 할당 및 기능 구현 등 OS의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리얼타임 OS가 있다. 뭐 협의의 OS와 강의의 OS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들은 제너럴 퍼포스 OS, GPOS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엠베드 OS나 타이니 OS는 실제로 이 구현하는 형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형태의 내용들이 되겠고요.
OSHW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아까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 인텔의 뭐 에디슨 보드와 같은 그런 형태의 보드 타입의 형태의 하드웨어 자원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지포스가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내용의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처럼 몇십 또는 몇백 메가바이트 수준의 대용량일 필요가 없다. 몇 킬로바이트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한 번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작기 때문에 가벼운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거운 연결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다음 중 IT 생태계의 건강성 및 경쟁력을 측가하는 평가지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매 시험 때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내용들이고 사실은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외우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경쟁력, 건강성, 경쟁력을 측가하는 지표, 강건성, 생산성, 혁신성이죠. 이게 아닌 것은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4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로 산업 구조 분석 기법이며 한 기업이 속해 있는 특정 산업의 경쟁 질서. 뭐죠? 이거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를 결정하는 요인, 힘, 공급자, 잠재력 경쟁자, 구매자, 대체자, 산업의 경쟁. 하나, 둘, 셋, 넷, 5개죠. 5포스죠. 설명하는 모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타나죠. 3번의 5포스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면 항상 2문제에서 3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관련돼서 굉장히 연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곱씹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티슈 모델은 어떨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나인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형태의 특장점이 있고 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하는 5포스 이론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IoT 지식능력 검정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